안녕하세요.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퇴직한 올해 62의 여자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년까지 무사히 마치고 연금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참 복받은 인생처럼 보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유일한 걱정거리인 아들 녀석의 일을 겪고 나니 지난 세월이 모두 꿈만 같이 느껴지더군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아이 교육만큼은 누구보다 엄하게 시켰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을 모두 쏟아부어 아이를 키웠고 다행히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지금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큰 서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어미로서의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제 인생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30을 훌쩍 넘겨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제 오랜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자신을 동화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참하고 선한 인상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꽤 괜찮은 집안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문학 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가족들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제 귀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꿈이 중요하다고 한들 저를 키워준 부모 형제를 등지고 산다는 것이 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계야, 꼭 저 아이여야만 하겠니?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있어 보여서 엄만 마음에 걸린다. 제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평생 제 말에 순종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까지 제가 전부 보듬어주고 싶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저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제가 더는 무슨 수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두 손 들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 불길한 예감을 조금 더 믿었어야 했는데 그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아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현관에서 아들을 맞이했죠. 제게도 안부 전화를 잇는 법이 없었고 주말이면 곧잘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살가운 행동들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며느리의 모든 행동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달까요? 그 아이의 웃음 뒤에는 제가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그늘이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바로 제 손주 은우였습니다. 이제 겨우 7살 난 아이는 나이답지 않게 말이 없고 늘 조용했습니다. 제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기보다는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죠. 처음에는 그저 내성적인 성격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하루는 제가 아들네 집에 반찬을 좀 챙겨주러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차를 내왔고 아들 녀석은 오랜만에 엄마가 왔다며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놨죠. 그 사이 손주 녀석은 여느 때와 같이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스케치북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치다 아이의 스케치북에 무심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스케치북에는 온통 시커먼 색으로 칠해진 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높고 뾰족한 성의 가장 꼭대기 창문에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작은 공주님이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 성 앞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거대한 괴물이 공주님을 지키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봐온 교사로서의 제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아이가 느끼는 공포와 절망이 담긴 마음의 비명이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도 온통 똑같은 그림뿐이었습니다. 시커먼 성, 우는 공주, 얼굴 없는 괴물. 은우야, 이건 누굴 그린 거니? 제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며느리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그것을 획 낚아채 가더군요. 어머님, 애들 상상력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아이의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방어적이었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예민하고도 과격한 반응은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제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였죠. 손주 역시 제 앞에서는 스케치북을 꺼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채아가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동 문학상을 받게 됐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의 성공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며 시상식에 꼭 함께 가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솔직히 전 내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아이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을 순 없어 저는 마지못해 시상식에 따라 나섰습니다. 시상식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많은 기자들과 출판계 인사들로 북적였고 그 중심에서 환하게 빛나는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늘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은 연신 내 아내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며 어깨를 으쓱였죠. 드디어 며느리가 상을 받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평범한 수상 소감이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소감 말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랫동안 묵묵히 저를 후원해 주신 최강민 관장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최강민 관장?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순간 며느리를 찍던 카메라는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를 비췄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기야, 저 사람은 누구니?
아, 최 관장님이요. 채아 오랜 후원자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 때부터 채아 재능을 알아보고 도와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래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남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은 재능 있는 작가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후원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자신의 소유물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듯한 오만하고도 섬뜩한 눈빛이었죠. 손주의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던 얼굴 없는 괴물, 그 형체가 어쩌면 저 남자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밤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머리맡에 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은우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요. 온몸이 불덩이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죠. 하필이면 아들 녀석은 그날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지방 출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일단 아이 옷부터 벗기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 난 지금 바로 그리로 가마. 저는 옷을 꿰어 입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고 손주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이를 눕히고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린 제게 연신 고맙다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친 며느리를 겨우 달래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댔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요? 거실 저편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잠든 줄 알았는데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누군가와 숨죽여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우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제발 은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네, 꼭.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는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돈을 마련하겠다. 그 몇 마디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놨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의 번들거리던 얼굴, 손주의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던 얼굴 없는 괴물,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빠져 우는 며느리의 모습.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니다. 저 아이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단단히 올가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 앞에 거대한 비극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돈을 마련하겠다던 그 절박한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봐도 아들 녀석은 재아가 요즘 새 작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나기에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아들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손주, 내 며느리가 무사한지 두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들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주 은우였습니다. 아이는 놀이터 구석 벤치에 홀로 앉아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어울려 뛰놀지도 못하고 저렇게 혼자 그늘에 갇혀있는 아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은우야! 아이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뒤로 며느리와 한 남자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최강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잔인한 말을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은우야, 인사드려야지. 관장 아저씨가 이제 은우의 새아빠가 되어주실 거야. 새아빠.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귓가에 맴도는데 오직 저 혼자만 시간이 멈춘 세상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린 저를 향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제가 아는 며느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절망적인 미소이자 제게 보내는 구조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 남자 최강민은 역시 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이터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그 남자의 시선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제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고는 제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남자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겉보기엔 아주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우리 채아가 늘 이야기하던 분이시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채아. 제 며느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부르는 그 호칭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여유로운 태도. 저것은 단순한 후원자가 며느리의 시어머니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아 그저 입술만 꾹 깨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보며 남자는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똑똑히 말하고 있었죠. 당신 며느리도 당신 손주도 이제 다 내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주 녀석의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던 얼굴 없는 괴물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며느리의 삶을 올가매고 제 손주의 영혼에까지 검은 그림자를 들이온 악마. 그 악마가 이제는 제 아들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들과 손주, 그리고 저 불쌍한 며느리까지 모두 제 악마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될 테니까요. 저는 평생을 지켜온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제 새끼를 지켜야 하는 어미로서의 본능으로 그 남자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섰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기 위해 일부러 더 잔인한 말을 내뱉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던 며느리는 결심이라도 한 듯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차갑고 가시돋친 목소리로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똑똑히 들으세요. 사실 은우 선교씨 아이 아니에요. 여기 이분 최 관장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세상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감각.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져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봐온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의 수많은 눈빛을 봐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느덧 며느리도 나이를 먹긴 했지만 아직도 아이 같은 그 눈은 불륜을 저지르고 시어머니 앞에서 뻔뻔하게 구는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미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독을 품은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눈은 제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 아이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저와 제 아들을 지키려 하고 있구나. 저 악마 같은 놈에게서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악녀가 되길 자처하고 있구나. 한밤중에 은우는 건드리지 말라며 울부짖던 그 목소리,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손주 녀석의 공포,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며느리가 처한 지옥의 실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리는 것은 저 악마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며느리의 얼굴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최강민,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는 제 손주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어떻게 아들 집으로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 남자의 그 비릿한 미소, 그리고 공포에 질려있던 손주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속을 헤집어 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저를 보고 아들 녀석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차마 제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잔인한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순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놀이터에서 며느리와 최광민을 마주친 일,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내뱉었던 그 끔찍한 말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선규야, 네 처가 그러더구나. 은우가 네 아이가 아니라고. 그 남자 아이라더구나.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채아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었겠죠. 네? 아니, 어머니가 채아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까. 이제 와서 괜한 오해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은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애써 제 말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네 처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똑똑히 말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해보거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거는 전화인 듯 했죠. 아들은 스피커폰으로 설정을 바꿨고 이내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은우 내 아들 맞잖아. 그렇지? 아들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말하신 그대로야. 미안해. 당신을 속여서. 우리 이혼하자. 난 이제 최 관장님이랑 살 거야. 그 말의 끝으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만 붙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분노와 원망의 화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제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채아를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채아가 가슴속에 쌓아놓고만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제발 저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모든 원인을 저에게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며느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지쳐서 떠나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지금 저를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싸움터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것을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 며칠을 알아두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에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눈앞에는 공포에 질려있던 손주의 얼굴과 스스로 악녀가 되길 자처하며 절 밀어내던 며느리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니,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내 아들은 지금 잠시 이성을 잃었을 뿐이다. 저 어리석은 것들을, 저 불쌍한 것들을 이대로 지옥에 내버려 둘 순 없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가, 이 늙은 어미가 정신을 차려야 내 새끼들을 구할 수 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며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죠. 아들이 등을 돌린 이상 이제 이 싸움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라는, 저 최강민이라는 남자가 악마라는 것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며느리의 과거, 그 아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고향 동네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간단하게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며느리의 고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화작가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게 쇠락한 공장지대가 넓게 펼쳐진
회색빛의 쓸쓸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주소 하나만 들고 낯선 도시를 헤매기 시작했죠.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만 상대하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어미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과 손주를 생각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며느리가 어릴 적 살았다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문을 닫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며느리 아버지의 공장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동네에 살던 윤 사장님 댁은 아십니까? 따님이 작가라던데. 제 말에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아이고 그 집 얘긴 꺼내서 못혀. 참 비극이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요. 저는 아주머니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 비극의 전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제 앞에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묻혔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 집 원래는 이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공장이었어. 윤 사장 사람 좋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 근데 사업이라는 게 어디 사람 좋다고 다 되나? 한순간에 기울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야. 여기저기 돈을 빌려 막아보려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지.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낡은 식당 창밖에 휑한 공장지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손을 대선 안 될 돈에 손을 댄 게 화근이었어.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 놈이 바로 지금 며느리의 후원자라는 그 최강민이라는 놈이었지.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놈은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놈이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공장에 찾아와 깽판을 치고 윤 사장 멱살을 잡고 흔들기 일쑤였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결국 윤 사장은 그 압박 견디지 못하고 공장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에휴, 그때 채야 그 불쌍한 것이 고등학생밖에 안 됐을 때인데. 아주머니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 그 악마 같은 최강민이라는 놈이 빚을 빌미로 윤 사장네 공장이며 집이며 남은 재산을 전부 다 헐값에 집어삼켰지. 그리고는 고아가 된 채아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선 거야. 겉으로는 갈 곳 없는 아이를 걷어주는 의로운 사람 행세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지. 저놈이 저 어린 것을 지 놀이개로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걸.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제 며느리는 채아는 어떻게 됐나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 최강민이가 채아를 데리고 이 동네 떠나버렸는데. 다만 아주머니는 무언가 생각난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때 채아 엄마랑 유독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채아 엄마가 죽고 나서도 채아를 친조카처럼 살뜰히 챙겼어. 아마 채아가 시집가고 나서도 그 지옥 같은 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그 동생한테만은 가끔 연락해서 하소연하는 것 같던데. 그 동생이라면 지금 채아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몰라.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모 같은 존재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 모든 비극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그 길로 바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는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좁은 골목길의 끝에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몇 번이고 두드린 끝에 40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이름을 대자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그런 사람 모릅니다. 돌아가세요. 여자는 그대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닫히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외쳤습니다. 제가 채아 시어머니입니다.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며느리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요. 제 절박한 외침에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던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집 안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여자였습니다. 그 아이 요즘도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여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불안한 모습, 손주의 이상한 그림, 그리고 최강민이 새아빠를 자처하며 나타난 그날의 일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여자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어왔던 모든 비밀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 악마 같은 놈, 결국 채아 마지막 행복까지 부수려고 하는군요. 여자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최강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이 없었던 며느리는 가끔 이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버텨왔던 겁니다. 그놈은 채아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채아가 성규 씨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놈은 겉으론 허락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더 잔인한 덫을 놨어요. 그 증거가 바로 그 계약서예요. 계약서라뇨? 채아가 그러더군요. 혹시 자기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악마 같은 계약서를 은우 방에 있는 고민형 등에 꿰매서 숨겨뒀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길로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의 고민형,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방으로 달려가 손주와 며느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것도 무시한 채 다짜고짜 아이가 가장 아끼는 낡은 고민형의 등을 마구잡이로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채무 상속 및 후견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며느리가 아버지의 모든 사채빚을 법적으로 상속받고 최강민은 그 후견인이 되어 며느리의 모든 경제활동과 수입을 관리한다는 사실상의 평생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는 며느리의 영혼을 올가맨 지옥의 족쇄였죠. 손에 쥔 낡은 계약서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지옥의 증거물을 품에 안고 곧장 아들이 머물고 있는 작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집을 나간 아들은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술병과 담배 연기로 자욱했죠. 제 반듯하고 자랑스럽던 아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둔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끔찍한 진실을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신감과 죄책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어. 아들은 계약서를 구겨쥔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길로 아들은 저를 앞세워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린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 녀석은 제 방에서 아직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 혼자 바보 등신으로 만들었어? 당신이 그 지옥석에서 허우적거릴 때 난 당신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지 알아? 아들의 절규에 며느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은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 거야?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내 아들 맞아 아니야? 똑바로 말해! 그제야 며느린 오열하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맞아. 당신 아들 맞아. 은우는 우리 아들이야. 그땐 당신이랑 어머니를 그 사람한테서 떼어내려고, 그래야 당신들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며느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들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집에 함께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후 꼬박 하룻밤 동안 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린 죄인처럼 손주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안방문이 열리고 헬쑥해진 아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어졌고 얼굴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어머니, 저 채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평생을 속았다는 이 배신감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죠.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고 내 가정을 파괴한 그놈은 내 손으로 반드시 끝장내야겠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기나긴 혼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아이의 아비로서 자신의 운명과 맞설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아들의 그 차가운 결심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어미로서 기꺼이 아들의 방패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임시로 머물던 회사 근처에 숙소를 정리하고 다시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발걸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속인 아내와 한 공간에 머문다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아내의 집이 아닌 자신이 지켜내야 할 아들과 자신의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와 아들은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놈을 확실하게 끝장내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증거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놈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장 방심한 순간에 덫을 놔야 해요.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강민 그자를 끌어낼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굳은 얼굴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 관장님,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패배자의 것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채아와 관장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은우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이제 저도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낄 자리가 아니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최강민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채아와는 이혼하겠습니다. 은우의 양육권도 모두 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 아내와 아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는 직접 뵙고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게 해주시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그는 아들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자신이 정한 날짜와 장소를 통보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도끼 또한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최강민 그 남자가 정한 호텔의 최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고 며느린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뒤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방 안으로 그 남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잡이라도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게.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자네처럼 능력 있는 젊은이가 어찌 우리 채아 하나에 목을 매나?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그 위선적인 위로에 제 아들은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남자는 마치 이 자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치아야,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라 하며 음식을 챙겨주는 척했고 제 아들에게는 성교 씨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네. 자네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배웠을 테지 하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 악마의 손에 놀아나는 모습을 눈에 하나하나 새기며 칼을 갈았죠. 메인 요리가 나오고 술이 몇 잔 오가자 그는 완전히 방심한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술은 제가 관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술입니다. 아들의 그 말을 신호로 저는 품 안에 숨겨뒀던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채무 상속 및 후견 계약서, 그 끔찍한 단어들이 최강민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최강민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니놈이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니놈이 저지른 불법 사채, 협박,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재아야, 네가 말해봐.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궁지에 몰린 최강민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떨고만 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전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예요.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저를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이 모든 건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절규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처절한 고백에 최강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은 저와 제 아들이 미리 계획해둔 대로였습니다. 최강민 씨, 불법 채권 추심 및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십시오. 경찰의 말에 최강민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내가 당신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는 사이야!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부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며느리를 향해 섬뜩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윤채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넌 내 손바닥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랑 네 가족들 전부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두고 봐! 그 악마의 마지막 말의 끝으로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
며느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제 아들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더 길고 지독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최강민은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최고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놈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물쓰듯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변호사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저희가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노예 계약서는 재능 있는 작가를 위한 합법적인 후원 계약으로 둔갑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했던 수많은 협박과 폭력은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됐죠. 심지어 그들은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한 후에도 최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파렴치한 여자며 후원금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저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저희는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사들에게 불려다니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무분별한 손가락질에 그대로 노출됐죠. 저희의 이야기는 그저 돈과 욕망이 뒤엉킨 자극적인 삼류 드라마로 소비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길고도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눈앞의 적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 벽 앞에서 우리 가족은 또다시 절망의 문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전쟁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얼굴만 봐도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고 며느린 그런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숨만 죽이고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두 사람은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살얼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고 그 냉기는 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처음엔 제 아들의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을 속이고 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짐을 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도 그 원망도 어느 날 밤의 광경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과 함께 재판 준비를 하다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방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며 어깨를 들썩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워서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저 아이 역시 제 아들만큼이나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온 며느리의 고통, 그리고 제 손주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 싸워온 그 처절한 모성애를 제가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우리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지는 것은 그 악마 최강민이 가장 바라는 결과일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이를 제 앞에 앉혔습니다. 먼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규야,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 어미가 어찌 모르겠니? 하지만 채아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리고 넌 이제 한 아이의 아빠야. 네 상처보다 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겪은 고통을 내가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순 없겠지. 하지만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것은 네 잘못이다. 이제라도 네 남편 믿고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한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학교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것을 이제는 제 가족을 위해 쓸 때였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 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돈만 밝히는 변호사가 아닌 정의감 넘치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제가 기꺼이 제 아들과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굳게 마음먹었죠. 제가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얼음장 같은 벽은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두 아이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재판에 꼬박꼬박 동행하며 곁을 지켰고 며느린 그런 아들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제가 평생의 인맥을 동원해 찾아낸 변호사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진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저희의 기구한 사연에 함께 분노하며 최강민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며느리의 이모 역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며느리가 겪어온 지옥 같은 세월을 눈물로 증언해줬습니다.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법정 싸움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강민 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강민,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착취하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점, 그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15년. 며느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법이 우리의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최강민은 판결에 불복하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그 악마가 사라진 법정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나긴 싸움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같은 그보다 더 끈끈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지옥 같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최강민 그자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에게 서먹하게 굴었고 며느린 그런 아들 앞에서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얼음장 같은 벽을 녹이기 위해 매 주말마다 두 사람과 손주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두 아이도 손주를 핑계로 한두 번씩 집에 들르기 시작했죠. 전 그저 묵묵히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다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우리 집에는 다시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주에게서 나타났죠.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은 아이는 어느 날 제게 스케치북을 한 권 들고 와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시커먼 성도, 우는 공주도 얼굴 없는 괴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무지개가 뜬 언덕을 오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아이의 순수한 그림이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완벽한 행복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압니다. 상처는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희미해진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주 조금씩 다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제 기구한 사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